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쉽지. 선생님 보는 악으로 너네가 이렇게 일주일을 버텼을 텐데. 미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무 말이나 한번 해봤고요. 자, 이 영상을 좀 천천히 따라오면서 필기가 이제 칠판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주제랑 내용을 이해해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주제 통합 두 번째 사고화 시스템과 관련된 두 개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음, 문단 번호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대조적인 사고 패턴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종류가 나왔네요. 수렴적 사고, 그다음에 발산적 사고. 그런데 얘네가 어떻다? 대조적이다라고 했고요. 이 두 개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둘 다 어디에 쓰이는 거야? 생각하는 데 쓰이는 거야. 사고 패턴의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고 패턴을 어떻게 수렴적 사고 그리고 발산적 사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어떻다? 대조적이다라고 한 것도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각각 수렴적 사고는 뭐고 발산적 사고는 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 거다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쭉 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냐. 자,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수렴적 사고 했으니까 수렴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네. 그치? 논리에 입각해서 표준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표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이건 어디에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이 된다. 자,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예시를 들어줬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같은 얘기야. 자,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염이나 열 발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본대요. 감염이나 열 발작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또는 뭐 이유가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게 뭐다?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에 따른 생각인 거야. 그치? 자, 거기에 추가해서 이 환자가 목이 뻣뻣하다라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열과 무의식,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어?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목이 뻣뻣한 증상까지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이 환자의 열과 무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냐면 중추신경계의 감염, 즉 뇌척수막염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목이 뻣뻣한 것이 열과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것과 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떻다? 유관하다라고 보는 거고 관련 있다. 그치? 유관, 관련 있다. 둘 다 써. 그리고 어디에서 온 거다? 뇌 척수막염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또는 뭐 열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다?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한 수렴적 사고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그 뭐랄까 증상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추가적인 수렴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 의사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뇌척수액 속의 백혈구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하고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을 파악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열, 무의식 그 이면에 이제
목이 뻣뻣한 증상을 통해서 머릿속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야. 수렴적 증거를 활용을 했죠. 자, 여기서는 수렴적 증거라는 키워드를 좀 더 봐야 되겠네. 수렴적 증거를 활용했어. 자, 그렇지만 이런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의 범위를 좁혀가는 논리적 알고리즘. 논리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즉 변칙 현상이 발생하면 변칙 현상은 뭐야? 예외적인 경우야. 그러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난관에 봉착했다. 어려운 관문이라는 건데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는 주로 수렴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논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그러잖아. 이런 선택의 어떤 기로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예, 여기는 아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예, 아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예. 그다음에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고리즘 아니에요? 그쵸. 우리 막 성격 검사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게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택지들이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제 수렴적인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결과로서 도출해 내는 거잖아. 그치. 얘를 하나 둘 세 번 하면은 여기로 오는 거고 하나 둘 해서 얘 두 번 아니요 한 번 하면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인제 나뉘는 거잖아. 분류가 되고 인제 결과가 뽑아져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점점 안쪽으로 좁혀오는 넓은 범위에서 안쪽으로 좁혀오는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택지를 좁혀 나가는 그게 이제 수렴적 사고다 이거야. 그거 어디에 있었어? 밑에도 있었죠. 수렴적 증거를 발견해서 선택지의 범위를 좁힌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다양한 문제풀이에 사용된다. 이게 이제 수렴적 사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얘가 가지는 문제는 뭐예요? 변칙. 아이고 변칙. 신이 아니라. 그러면 난관에 봉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런 변칙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뭐다? 문제다. 수렴적 사고의 문제다. 또는 수렴적 사고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렴적 사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발산적 사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문단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쌤이 위에서 필기를 좀 가지고 내려왔어. 응.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쓰면 되는데 나는 이게 내려오니까 위에 게 안 보여서 내리고 온 거야. 여러분 쓸 때는 그냥 아까 썼던 대로 그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이게 뭔 거야?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게 이거죠. 난관에 봉착한 경우, 자기들의 수렴적 사고를 가지고, 이게 수렴적 사고인 거야. 수렴적 사고로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즉 난관 봉착했을 때, 그럼 이건 뭐야? 어떤 경우에 해당해? 변칙 현상.
요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변칙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발생했을 때에는 뭐를 사용한다? 발산적 사고를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표현도 뭐라고 되어 있어? 해결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아까 문제 한 개였잖아요. 얘가 그치? 문제점 한 개점이었으면 걔는 해결이 돼야만 해. 그치? 그러니까 그의 해결 방안이 뭔 거야? 그치? 발산적 사고다라는 거죠. 문제의 해결. 또는 한계에 대한 뭐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렴적 사고의 문제점을 대안적 사고로서 발산적 사고를 사용하는구나. 자, 그럼 발산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 발산적 사고는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변칙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제한하는 사람은 변칙적 관찰 사례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요것도 뭐야?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의 한계죠. 그 논리적인, 그 표준적인 알고리즘에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변칙적인 관찰 사례를 봐도 무시하는 거야. 저 변칙이니까. 저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고 무시를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칙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얘네가 문제나 한계를 봉착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변칙을 무시해서.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는 변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발산적 사고는 어떻게 하냐면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발산적 사고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즉 변칙 현상을 그 수렴적 사고에서는 무시하지만 발산적 사고에서는 활용한다 이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지? 활용한다. 정리해 줄 거니까 그냥 읽으면서 따라와요. 발산적 사고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의 양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요렇게 연결.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야?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 양상 이건 뭐겠어? 일반적인 거, 표준적인 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 일반적인 거, 표준적인 거. 그치. 그러니까 그 뭐야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뭐 그 체크리스트를 써 가지고 스터디 플래너를 써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인제 뭐 서울대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막 널리 퍼진 거야. 그렇다. 그러면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쓴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어? 나는 꼭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나는 인제 공부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를 압박해 봐야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스터디 위드미 같은 걸 찍기 시작했어.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튜브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뭐 이 쓸데없는 거.' 막 이랬는데 그 속성을 활용을 하는 거지. '뭐야 이거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내가 공부하는 거 공유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나를 이렇게 좀 체크하는 데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발산적 사고인 거야. 근데 이제 수렴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튜브는 그냥 누가 만들어 올리면 보기만 하는 거. 그거는 공부할 때 오히려 방해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막 그런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현상을 보고 이 관찰 사례가 들어맞는 틀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틀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 새로운 틀을 찾아내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발산적 사고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발산적 사고는 어떻다?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해. 하나의 답만 찾기보다는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사고방식의 발산적 뻗어나가는 발산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딱 나왔을 때 널리 퍼지는 거. 그게 인제 발산이야. 에너지가 발산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예. 그게 증폭되고 커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생각도 증폭되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발산적 사고인 거야. 자, 그래서 그 수렴적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그 변칙 현상을 어떻게 한다? 난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제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새로운 선택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한번 봐 봐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랑 새로운 선택지 발견하는 모험이랑 다른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널리 퍼진 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 가는 거니까 이건 곧 새로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지? 다른 방향. 그리고 새로운 틀을 찾아낸다라고 한 것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거랑 새로운 틀을 찾는 거랑 다른 건가? 아니죠. 새로운 틀도 같은 거야. 음.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는 새로운 선택지 그리고 인제 다른 방향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방향 그다음에 새로운 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요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문단의 내용을 여기서 요렇게 정리를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두 가지 사고의 그 패턴을 제시해서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특성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발산적 사고는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수련적 사고는 논리에 입각해서 가는 거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면서 점점 선택지를 좁혀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발산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선문단 보시면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라는 키워드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일단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산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어. 자, 이거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검사는 뭐냐면 검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보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피험자, 실험을 받는 사람이죠. 사람은 세트를 이제 카드를 한 세트를 받고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모르고 카드를 하나씩 분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A부터 뭐 Z까지든 뭐 어쨌든 뭐 다양한 그림 카드 같은 걸 주겠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분류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시험관이 "음.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막 틀렸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 이게 아닌가?' 하면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긍정의 시그널을 주면 '아 이게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분류를 하다가 '아 지금 이 시험관이 ABC 요런 알파벳을 가지고 이걸 분류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찍어 맞추는 거지. 아니면 뭐 '과일은 과일끼리 했으면 하는구나.' 아니면 뭐 '빨간색끼리 모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로 때려 맞추면서 하는 고런 실험인 거야. 그래서 그 시험관의 반응으로부터 원칙을 추리하는 카드 분류를 할 때 그 원칙을 이제 반응을 가지고 추리하는 고게 인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예요. 그래서 최초의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 논리적 단계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관은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는 뭐 ABC였어. 알파벳 순서대로 분류해라가 처음에 규칙이었어. 그런데 처음에는 뭐 여기는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뭐 그것을 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피험자는 그 반응에 따라서 분류 전략을 바꿔야 돼요. 임의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되면 어떤다? 분류 전략도 바꿔줘야 돼요. 자, 피험자가 바뀐 분류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뀐 것을 추론하는 능력은 발산적 사고에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렴적 사고하고 발산적 사고 모두가 인제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해진 기준, 처음에 정해 놨던 기준으로 가는 건 수렴적, 그다음에 바뀐 분류 기준으로 찾아가는 거는 발산적 요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발산적 사고에 전두엽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는 그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간질 치료를 위해서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는 이 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다 발산적 사고에는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근거가 된 거고 이게 결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문단이 약간 애매한데 지금 산문단 시작은 뭐였냐면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 근데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일단 수렴적 사고든 발산적 사고든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든지 간에 애초에 분류 원칙을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처음 정했던 것으로 가게끔 하는 건 수렴적 사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준을 바꿔. 그래서 바뀐 기준 찾아가는 건 발산적 사고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검사야. 그런데 이 검사를 똑같은 이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막 방법은 다 똑같아. 그런데 그거를 전두엽 제거한 사람한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못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뭐는 했다는 거야? 그치.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수렴적 사고 즉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 놨던 기준 찾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전두엽을 절제한 이후에는 발산적 사고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런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산문단이야. 지금 산문단이니까 약간 글이 매끄럽게 설명되고 있는 기분은 아니어서 여기 선생님도 정리를 해서 보여줄게요. 이거 쓰면서 정리하지 않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쵸? 전두엽과 발선적 사고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산문단이 이렇게 전개가 됐다 이건데 지금 원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죠. 전두엽 절제술을 한 환자 내용을 앞으로 가지고 왔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과 발산적 사고에는 관계가 있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은 그런 문단이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연구라고 했었겠지 이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중간에 넣어준 거예요. 글이 조금 그지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지 같다기보다는 글 읽기를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 얘기 왜 해? 그럴 수밖에 없게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너네한테 확실히.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산문단은 이 관계를 밝히고 싶은 거고 그 근거로서 전두엽 절제한 환자가 발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은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발산적 사고랑은 관계가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죠? 자, 그럼 이제 4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엽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지?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요. 어떻게는 다른 말로 보니 방법. 전두엽과 발산적 사고가 연관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분비계 조절과 관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발산적 사고는 자, 요즘 과정이 막 나오는데 자, 대뇌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해요. 자, 발산적 사고가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야. 근데 여기 그냥 다 밑줄 그어요. 얘는 이렇게 연결된다. 그치? 자, 그런데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 류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뭘 한다? 얘가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뇌 안쪽 깊숙이 있는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베네피즐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류 여기 이렇게 붙어야겠죠? 류에 속하는 물질을 공급하는데 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는 뭐야 지금? 카테코라민류잖아. 그치? 요게 앞에서 언급된 거니까. 그치? 얘가 필요한 정보인데 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공급한다라는 거야. 얘네가 어떻게 한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공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치? 지금
막 이 정보 저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이 뉴런들의 활동은 그러니까 이런 공급하는 활동이겠지. 자, 이것은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공급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그 뉴런들이 카테코라민류에 속하는 물질을 막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 그 과정에 전두엽이 보내는 신호가 조절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이 뇌교, 노르에피네프린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여겨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문단은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3문단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였잖아. 그리고 4문단에서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느냐는 그 연결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쌤 일단 정리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겐 찰나의 시간이지만 나에겐 긴 시간이 흘렀어. 자, 여러분도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멈춰놓고 이거 옮겨 쓰시면 되겠죠? 자, 발산적 사고가 전두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게 이제 내분기계 조절과 관련 있다라고 하면서 발산적 사고는 대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을 활성화시켜야만 발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발산적 사고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뇌 피질에서 이제 연결망이 활성화되어야지 발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건데 이렇게 연결망이 활성화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그걸 촉진시켜 줘야 돼. 그런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은요 뉴런이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뉴런은 말이야 또 전두엽이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즉 전두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뇌피질의 의미 개념 연결망이 활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어떤 첫 단계가 되는 거지. 전두엽이 이렇게 조절하는 단계가 원인이 되어서 즉 궁극적인 어떤 원인 단계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논리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그치? 자, 그래서 요걸 모두 종합하면 무슨 얘기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어떻게 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분기계 조절을 이제 조절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문단의 내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라는 두 가지 어떤 사고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특징을 갖는 걸 보면 수렴적 사고는 좀 논리적인 사고, 발산적 사고는 좀 창의적인 사고인 거야. 이 창의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두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어떤 식으로 맺느냐? 이런 그 전두엽이 뉴런의 이제 어떤 조절, 통제를 함으로써 발산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우리 낮음은 본 다음에 이어서 가나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낮음은 가도록 합시다. 자, 나는 문단 수가 많지 않아요. 세 문단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드를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판단 과정, 아이고,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드를 활용한다. 판단할 때 뭐 한다? 두 개의 사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얘기야. 그치? 자, 보통 사고 1은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그다음에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라고 불린다. 지금 쌤이 기호를 다르게 사용했죠. 네모 동그라미 했는데 두 개 비교할 거라서 그래.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스템 1은요. 직관적으로 결정 내리는 모든 사고 과정을 관할한대요. 직관적인 건 뭐냐면 눈에 딱 뭐가 보여.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바로 결론 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약간 첫인상 보고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눈이 좀 날카로운 거 보니까 싸가지 없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느낌을 활용해서 눈으로 본 거, 뭐 보고 듣고 느낀 것 이런 걸 활용해서 판단 내리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시스템 2가 작동되기 전에 얘가 개입하면서 오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대. 반면 시스템 2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린 시스템 2가 뭔지 대강 알겠어. 얘는 뭐야? 직관이 아닌 거야? 즉 머리를 쓰는 거야? 논리적으로 하는 거겠지? 자, 얘는 뭐 하냐면요.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해요. 그리고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문단의 내용은 우리 시스템 1, 2를 비교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겠네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문단. 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판단 과정. 즉 뇌에서 일어나는 판단의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거야. 시스템 1 그리고 시스템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자, 얘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느냐.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아이고, 자유자재죠? 많이 익숙해졌어. 작년에 처음 썼을 때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 자, 시스템 1은요. 빠른 사고입니다. 빠른 사고. 그리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 자, 시스템 1은 빠르게 뭐 어떻게 한다? 직관적으로 결정한다. 여기 직관이 뭔지 사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지. 쌤이 설명해 줬으니까 이렇게가 아니야. 사전 보고 예문 찾는 거 해야 돼, 얘들아. 자,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 머뭇거리지 않는 거야. 망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신속한 판단. 여기 조금 모자라네. 자리가 요쪽 살짝. 한. 너무 멋있지 않냐? 네, 이렇게 계속 화면만 보고 수업하니까 정신병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1 마지막은 이제 오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오류가 유발된다라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걸 바꿔서 이해해도 되지. 자, 그럼 반면 시스템 2는 느리게 사고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1을 얘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추론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거하고 달리 얘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추론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얘네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달라. 네, 되죠? 자, 요 이제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가지문도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전개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 사고 1 우리가 그러니까 발산적 수련적 사고랑 그다음에 그 시스템 1, 시스템 2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합니다. 문제도 분명히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냈을 거야.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치? 그러면 이 문단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좀 데리고 내려갈게요. 얘를 조금 데리고 내려가 봅시다. 아이고. 시스템 2가 요 정도 있네. 여기에다가 데리고 올게요. 너는 그냥 보면 돼. 너는 그냥 보면 되는데 나는 2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정리를 하려고 얘를 데리고 온 거야.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문단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네. 그럼 시스템 1의 작동 방식 요렇게 할게요. 시스템 1은 네모였으니까. 어이구 세상에. 자, 한 가지는 뭐래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연결. 자, 휴리스틱이란 뭐냐면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뭐야? 정의 해주고 있다. 그치? 정의, 휴리스틱의 정의. 자,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절차. 자, 일단 얘는 뭐야? 단순한 절차야.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절차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 주어져도 불완전해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 쭉 일단 다 읽고 정리합시다. 자,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그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제시하죠. 자, 이게 지금 방금 했던 얘기랑 같은 거 아니니?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하여 연결돼요? 그치? 얘하고 이거 지금 이건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바꿔보자. 뭐가 헷갈리냐면 내 오른쪽에 보라색을 써가지고 그치? 자,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문제를 불완전하더라도 신속하게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 자, 쉬운 문제로 대체하는 게 왜 불완전하느냐? 그게 이제 예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봐봐. 27 곱하기 33. 너네 이제 똑똑한 친구도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애들은 못해요. 수학 27점이잖아. 어머 세상에 27이네. 자, 정확한 답이 891. 난 이거 종이에 써야 돼, 얘들아. 옆에다가 이렇게 33 곱하기 27. 이것도 심지어 27 곱하기 33 하면 더 헷갈리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37에 21, 37에 21, 23, 236, 236, 891 이렇게 해야 돼. 기울고 있지, 지금. 괜찮아. 그래도 다 갈 수 있어. 자,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정확한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므로. 그래서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해. 쉬운 문제로 대체한 게 이건 거지. 그치? 그래서 900이라는 근사값, 이게 뭔 거야? 불완전하지만 신속한 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안 어려워요. 그죠? 뭐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확한 답을 내느라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즉, 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뭐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시스템 1과 같이 좀 직관적인, 신속하게 답을 찾아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스템 1에 작동 방식을 이 문단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서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거. 작동 방식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줬어. 하나의 예신 거죠. 그렇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줬고, 자, 이 휴리스틱은 뭐다? 휴리스틱은 시스템 2를 가동하는 시간 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그런 전략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절차다. 어떤 단순한 절차냐?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로 교체해서, 대체해서 신속하게 답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어떻다? 얘는 급하게 문제 처리할 때 유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시스템 1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3문단으로 갈 거야.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2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이 문단 선생님 정리한 거를 살짝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요. 아, 너는 안 기다려도 돼요. 잠깐 눈 깜빡하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돌아왔죠? 요렇게 좀 옆으로 옮겼어. 내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좀 밑에 3문단 쓸 때 자리 모자랄까 봐 옮겨봤습니다. 자, 이제 3문단 가볼게요. 자, 3문단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좀 상식적으로라면 그 시스템 2에 대해서 좀 느린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봅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30 곱하기 30이라는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30 곱하기 30이 900인 거를 진짜 0.1초 안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 초일. 초일도 요즘에 이거 다 하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상에서 이걸 못 배운 사람들. 최라고 보이네 이게. 지금 화면을 보니까. 초 1 학년.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 이제 30 곱하기 30을 안 해 보고 3 곱하기 3만 해본 거야. 두 단위수의 곱셈을 못 해본 애들. 그런 애들은 이게 뭐야? 이게 더 어렵네." 할 수도 있어. 그지? 자,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같은 사고라도 뭐에 따라서 숙달 여부에 따라서 시스템 1을 가동할 수도 있고 시스템 2를 가동할 수도 있다. 시스템 1과 2를 가동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사고의 숙달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로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으로 수행하던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동일한 동작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 2를 가동했다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느리게 하던 것들을 시스템 1이 담당했다라는 건 뭐야?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그다음에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좀 어려운 것에서 좀 쉬운 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나 사고 과정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5 곱하기 15 같은 거 되게 인제 지금은 되게 쉽단 말이야. 225 그냥 나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막 27 곱하기 33 뭐 이렇게 했던 거랑은 다르지. 이게 220에 본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 수학 문제 겁나 푸는 거야. 제곱을 겁나 푸니까 이거 그냥 외워진 거잖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15 곱하기 15는 5, 5, 25 이렇게 해 가지고 구했던 이게 뭐야? 이게 시스템 2를 가동한 거야. 논리적으로 한 거야. 그치? 근데 얘를 그냥 내가 바로 225 할 수 있게 된 건 뭐야? 자동화된 거지. 시스템 1이 된 거지.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해 봤잖아.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 과정이야. 자, 시스템 2가 하던 일을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된대. 자, 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이 회로가 연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 머리에서 일어났던 그 15 곱하기 15, 15의 제곱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런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접점인 시냅스, 그러니까 시냅스를 설명하는 거야, 그냥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서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어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요즘 뭔가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봐봐요. 자, 시냅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좀 이렇게 해볼까? 좀 얘를 요런 식으로 그려 볼게요. 마름모. 그림 좀 구리지만. 자, 일단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단백질의 합성이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
안정화된 시냅스 구조가 생겨.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된다 이거야. 그죠? 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 경로 이게 다 본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다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공조를 통해 서로 도와서 사고와 판단에서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게 하고요.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자, 선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의 숙달에 따라서 새로운 시냅스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롭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고의 숙달에 따른 사고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단이었는데, 자, 우리가 같은 사고라도 숙달 여부에 따라서 다른 시스템을 가동한다 라고 정리를 했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치, 요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 시스템 2를 가동하던 사고가 있는데 그것을 반복해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동일한 동작을 누가 시스템 2가 이른다. 미안. 1이 수행하게 됩니다. 조금 요렇게 이런 다음 단계를 거쳐서 이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모듈 아니고 모듈로서 단일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한다 라고 했어요. 그 15의 제곱, 뭐 17의 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때 이 뇌가 회로를 형성하는 이 과정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요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정화된 시냅스를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회로를 형성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야.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고 판단의 효율성, 융통성을 얻게 되고 그렇게 효율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제시가 된 거지. 이런 과정이 제시됐을 때는 얘들아 무조건 이 과정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엄청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요약해서 뭐라고 했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여기 있지, 여기. 요게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 경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은
시스템 1과 2가 이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2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되어서 그래서 시스템 1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는 뇌에서 이제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뇌의 시냅스가 새롭게 구축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유리해지는 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아까 15의 제곱 나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 사실 14의 제곱도 까먹었단 말이야. 근데 15의 제곱은 영영 안 잊어버려. 그래서 그 15의 제곱 같은 걸 내가 외우고 있으면 수학 문제 풀 때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뭐 이제 시험을 볼 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생존과도 연관되는 거잖아. 내가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지문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했다? 인간의 판단 과정 얘기하는 지문이었고, 그래서 그 판단 과정 시스템 1, 2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어떻게 이제 운영될 수 있느냐,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함께 협력하느냐 이 얘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우리 1이란다. 가지문은 뭐였어? 가지문은 이제 수렴적 사고하고 발산적 사고 얘기하는 거지. 둘 다 뭐다? 가와 나 모두 생각에 대한 거, 사람이 머리 쓰는 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뒤로 가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아. 4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가와 나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고 사례야. 사례를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또는 시스템 1, 시스템 2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그 예문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변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눈여겨보도록 하시고 요거까지 다 풀어오셔서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풀어줄 수는 없어. 앞으로 오셔서요. 우리 여기 내용 확인 문제 한번 답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개념 확인 수준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자, 논리에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고 우리가 수렴적 사고. 좀 이제 점점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사고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 뭐야? 발산적 사고. 그다음에 전두엽이 뇌 어디에 위치한 뉴런들에게 신호를 보내느냐? 뉴런이 어디에 있어요? 뇌교에 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1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직관적 결정. 거기를 이제 관할한다라고 했고 빠른 사고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그 시스템 1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는 그 방법과 관련된 거에서 휴리스틱을 활용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6번 뇌세포와 뇌세포 연결하는 접점은 시냅스입니다. 요건 이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놓치고 갈 수 있는 거여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 쌤이 이거는 지금 OX, 그러니까 원래 테스트 지금 다 OX로 하고 있잖아요. OX로 판단하는 거 이후에는 이걸 할 거야. 빈칸 채우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그 시점이 되면 빈칸 채우기를 할 거야. 빈칸 채우기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데를 막 빈칸을 빵빵빵빵 틀어놓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렇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 수렴적 사고라든지 여기 발산적 소리 정리해 놓은 거. 나중에 가서는 1, 2, 3 그냥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 공부해 놓으세요. 요것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 배웠던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영상 좀 길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